안녕하십니까. 저는 SK 에코플랜트 건설업 보건관리자 이초록이고요. 저는 밀폐공간 작업 응급처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저도 오늘 처음에 주무관님 나오실 때부터 해가지고 교수님 개회사부터 해서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거의 다 앞에서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발표를 좀 줄여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발표 순서는 배경, 사고 사례, 밀폐 공간 작업에 대한 환기 방법, 그리고 질식 사고 발생 시 프로세스, 그리고 응급 상황 발생을 위한 준비 단계와 심폐소생술과 제재 동기 사용법 관련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얘기를 해 주셨던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1.1%인데 반해, 이제 최근 10년간 질식사고 사망률은 53.2%로, 이제 질식사고가 났을 때 사망이 아까 2명 중에 1명이 사망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식사고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봄과 여름철에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에 이제 부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미생물이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유해가스나 또 이제 산소 소모로 인해서 질식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고 사례에서 앞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줄 모르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작년 7월에 대구 이제 2m 깊이의 맨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질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근처에서 작업을 하던 동료 근로자 3명에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구조용 보호장구를 착용을 하지 않고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2명이 사망을 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 밀폐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을 살펴보면은 1명이 사망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쓰러졌을 때 당장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2명 이상 구조자와 함께 사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기 방법도 사실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다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일단 왼쪽 편에 보면 이제 빨간색이 극기를 하고 있는 배풍기고요. 파란색은 이제 배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배풍기입니다. 이제 뭐 극기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유해가스가 상부에서 배기를 하든 하부에서 배기를 하든 유해가스 발생이 가장 많은 장소에 가깝게 배풍기를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극기와 배기 시설을 다 설치를 할 수 없는 밀폐 공간 출입구가 좁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상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출입구 쪽으로 극기와 배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아까 장방향 밀폐 공간 같이 내부 깊숙이 작업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기 순환이나 유해가스가 정체가 될 수 있어 추가로 질식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설치를 못한다고 하면은 출입구에서부터 극기를 작업자가 작업을 하는 공간까지 충분히 밀어넣어서 극기를 해주시게 되면 밀폐 공간 내부는 양압이 되면서 다른 유해가스들은 자동으로 바깥으로 이제 배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기 시설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이건 사실 저희 사업장에서 환기 시설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제 출입구에 설치한 배풍기가 극기를 하고 있는지 배기가 되고 있는지를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서 식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눈관리 표시를 해 두었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 전, 작업 중, 그리고 나왔다가 다시 복귀할 때 가스 측정을 하듯이 실제 저희가 근로자들이 밀폐 공간 좁은 출입구를 공도구나 자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 덕트들의 구멍이나 이렇게 누설이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동일하게 이게 이거 배풍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또는 소음이나 누설이 발생을 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밀폐 공간 질식 사고 발생 시 프로세스입니다. 앞에 조치를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비상 전화로 이제 그 사고 위치와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1명을 지정을 해서 신장 제재 동기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구조자분들은 앞서 얘기를 드렸듯 이제 피구조자가 아닌 자신이 안전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구조용 호흡 보호구 장비인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자를 내부에 들어가서 들것을 이용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 후에 편안한 상태로 있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해제하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을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심장 리듬이 회복이 되면 병원으로 후송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저희 사업장에서 이제 저희가 좀 더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근로자를 구조를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밀폐 공간의 출입구라고 하면은 케이스 1과 같이 상부의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삼각대와 구조용 도르래를 이용해서 근로자의 안전벨트와 연결해서 사고가 났을 때 좁은 출입구에는 사실은 뭐 바스켓 들것을 이용해도 근로자를 꺼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체결을 하여 작업을 하고 사고 발생 시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구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항은 이제 밀폐 공간의 출입구가 상부가 아닌 측면, 중부나 하부 쪽에 있을 때 이제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주변의 고정물과 이제 근로자의 안전벨트와 로프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를 이제 질식 사고가 발생했을 때 끌어당겨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작업 방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사업장은 조금 하나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현장 내 24시간 응급 구조사를 대기시키고 있고요. 또한 밀폐 감시자가 상주 당연히 배치되어 있으면서 작업 현황판을 비치해서 어떤 근로자가 지금 밀폐 공간 내에 들어가 있는지 또 여기에 작업 계획서라든지 여기 안에 가스 농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출입 현황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상시에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착용할 상황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0분짜리 산소 공급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들것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앞에서도 그 기체기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근로자가 이제 로프를 내려서 복합가스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램프나 소리가 울리긴 하지만 이게 또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저 수동식 에어펌프를 활용해서 근로자가 직접 내려가지 않고 내부의 공기를 끌어올려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용 호흡 장비인 송기 마스크와 공기호흡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작업 여건에 따라서 송기 마스크와 공기호흡기를 적절하게 이제 구조용 장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송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전기만 연결을 해 놓으면 이제 에어 컴프레셔를 활용해서 외부 공기를 마음껏 우리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중품으로 나오는 송기 마스크의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10m 길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송기 마스크는 이동 거리에 대한 제한은 생기지만 이제 외부 공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공기호흡기의 경우에는 내가 사용할 공기를 전기가 없이 오로지 짊어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이동 거리에 대한 제약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계신 보건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작업 여건에 맞게 구조용 보호 장비를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밀폐 공간 작업에 관련된 응급처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들을 너무 많이 진행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인데요. 이제 심폐소생술 생존 사슬을 살펴보시면 이제 총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를 목격을 하게 됐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제세 동기를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고를 하고 나면 즉시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제세 동기가 도착을 하면 제세동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저희의 업무가 아닌 전문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저 세 단계까지 저희가 건설 현장에서 좀 정확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존 사슬이 하나라도 끊기게 되면 입원 전에 84.3%가 사망을 하고
생존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16%가 채 되지 않으며 실제 100명 중에 5명 이하가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 이유가 신고가 늦어지고 그에 따라 병원으로의 후송이 지체되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에 참여를 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심정지로 인한 사망이나 뇌 기능의 비가역적인 손상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심장에 위치한 양쪽 젖꼭지를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딱 정중앙에 손바닥의 가장 딱딱한 부분인 손꿈치를 이용하여 손꿈치와 어깨가 이렇게 일직선이 된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5에서 6cm의 깊이 그리고 총 30회의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코로나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나 위생상의 이유로 이렇게 인공호흡을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간혹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인공호흡은 진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을 진행하는 것도 사람을 소생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심장의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슴을 저희가 5에서 6cm의 깊이로 누른 이후에는 반드시 저희가 누르기 전까지 반드시 다 이완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 제세동기들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세동기를 전원만 누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드를 어디에 부착이 돼야 되는지 다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이제 패드를 딱 꺼내게 되면은 패드에 부착되어 있는 그림, 사람 그림 위치에 따라서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중앙선 아래에 패드를 부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심장 리듬이 분석이 되는 동안은 인원 접근을 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충전되는 기간 동안에 다시 가슴 압박을 실시해야 하고 그리고 심장 충격이 진행되는 동안도 인원을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리듬을 분석하는 시간과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는 가슴 압박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